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7살 소녀가 내민 그림일기 한 장. 아이의 눈엔 평범한 하루였겠지만 그림을 본 순간 은퇴한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그 눈,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평범한 장면에서 그는 혼자만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사위의 일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상상도 못한 진실로 이어집니다. 강인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소녀 시아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7살 시아는 연필을 꽉 쥐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시아의 어깨 너머로 공책을 들여다보며 틀린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아야, 여기 바다는 아가 들어가는 거야. 시아가 지우개로 열심히 글자를 지우는 동안 인철은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일 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는 시아가 그린 무지개와 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철은 소녀의 그림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엄마와 새아빠 그리고 시아가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인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림 속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파랗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새아빠가 서서 커브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시아의 어설픈 글씨로 엄마가 또 아팠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인철은 30년 넘게 형사로 일하면서 길은 직감이 발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 하연이 최근 몇 달 동안 자주 어지러워하고 구토를 하며 두통을 호소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철은 시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아야,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야? 시아가 연필을 내려놓고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주요 엄마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새아빠가 뭘 주고 있는 거야? 시아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이요. 새아빠가 엄마 몸이 아플 때마다 약을 갖다 줘요. 인철의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더 넘겨보았습니다. 비슷한 그림들이 여러 장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모습, 새아빠가 컵이나 약을 주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장의 그림에서는 새아빠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컵에 넣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는 그 옆에 새아빠가 엄마 약 만들어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인철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과 소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인철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민상호를 의심한다면 가족관계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아가 그린 그림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인철은 시아에게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아야, 할아버지가 일기장 좀 더 봐도 될까? 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철은 일기장을 천천히 넘기면서 각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아의 순수한 눈으로 본 일상이 그림과 글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인철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딸과 소녀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철은 그날부터 딸의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손녀가 유치원 방학이라서 돌봐준다는 이유로 자고 가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인철은 딸의 집에 오면 사위 민상호와 하연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감시하면 민상호가 눈치챌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부엌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상우가 하원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철은 신문 위로 눈을 살짝 올려서 민상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민상우는 커피 2잔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실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철은 민상우가 하연의 커피잔에 설탕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상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상우는 인철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그 봉지에서 흰색 가루를 조금 꺼내서 하연의 커피에 넣었습니다. 인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상우는 스푼으로 커피를 저어서 가루를 완전히 녹인 다음 봉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하연이 부엌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상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연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어때?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텐데. 하연이 고마워하며 커피를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걱정이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커피 마시고 기운 내자. 인철은 하연이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을 막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연은 커피를 몇 모금 마신 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인철은 딸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하연이 어지럽다며 이마를 짚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또 어지러워. 약 먹어야겠어. 민상우는 서둘러 약을 가지러 갔습니다. 인철은 민상우가 약통에서 아약을 꺼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상우는 약을 꺼내는 후 다시 주머니에서 그 작은 봉지를 꺼내서 아약에 가루를 묻혔습니다. 인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상우가 하연에게 무언가 해로운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인철은 후배 형사 김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는 인철이 형사로 일할 때 가르쳐 감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호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태호가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오후 인철은 태호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인철은 태호에게 자신의 의심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상우의 수상한 행동과 하연의 건강 악화 패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인철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잖아요. 민상우에 대해서 조사해 볼게요. 공식적인 수사는 아직 이르고 비공식적으로 신상조회 정도만 부탁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드릴게. 인철은 집으로 돌아와서 더욱 신중하게 민상우를 관찰했습니다. 민상우는 겉으로는 하연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인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특히 하연이 약을 먹거나 민상우가 주는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월 후 태호가 인철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선배님 만나서 얘기해야겠어요. 민상우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인철과 태호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와서 인철 앞에 놓았습니다. 선배님의 직감이 맞았어요. 민상우는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태호가 파일을 펼치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상우는 3년 전에 첫 번째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인철이 파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아내도 사망 전 몇 달 동안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태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병원 기록과 진료 차트가 나왔습니다. 어지럼증, 구토, 두통, 전신 무력감, 하연 씨와 똑같은 증상이에요. 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0년간 형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받았나? 5억 원입니다. 민상우가 첫 번째 아내의 생명보험 수익자였거든요. 태호가 다른 소리를 꺼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상우가 하연 씨와 결혼한 후에 하연 씨가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인철이 서류를 보니 하연이 작년에 3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민상우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계획적인 범죄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상우는 첫 번째 아내를 같은 방법으로 죽인 후 하연 씨를 만났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인철은 손에 쥐인 서류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서서히 독살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사건 때 부검은 제대로 했나? 당시에는 자연사로 처리됐어요. 민상우가 헌신적으로 간병했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태호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세히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아내도 건강했던 사람인데 결혼 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인철은 민상호의 수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독을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부검에서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연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겠어. 태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빨리 행동해야 해요. 하연 씨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잖아요. 민상우가 사용하는 독성 물질이 뭔지 알아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내의 시신은 이미 몇 년 전 화장을 해서 인철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연이 몰래 혈액 검사를 받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서 병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태호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믿을 만한 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비밀을 보장해 주는 분이에요. 인철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태호야 민상우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을까? 비공식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인철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하연이를 구해줘.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의 혈액 검사를 통해 독성 물질을 확인하고 민상호의 행동을 감시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인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형사생활 중 가장 어려운 사건을 은퇴후해야 마지막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그날부터 인철은 딸집에 눌러 앉아서 딸에게 주는 커피나 음식, 약 등을 최대한 본인이 챙겨주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인철은 하연이 평소보다 훨씬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연이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식탁에 쓰러질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하연이 간신히 말하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인철은 민상우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자식 지금 즐기고 있어. 인철이 즉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야, 지금 당장 출동해야겠어. 하연이 상태가 심각해. 네가 말한 그 병원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선배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인철은 민상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상우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내가 하연이 들고 나갈 테니까 차대기 시켜. 민상호는 당황한 얼굴을 하면서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운전할게요. 차 안에서 하연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어. 하연아, 정신 차려. 아빠 여기 있어. 곧 병원이야. 민상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하연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인철은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인철은 하연을 의료진에게 맡겼습니다. 민상호가 접수를 하러 가는 사이 인철은 미리 연락해둔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태호가 소개해준 이 의사는 독성물질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인철이 의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독성물질을 확인해 주세요. 비밀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검사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인철은 다시 민상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상호가 하연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1시간 후 의사가 인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상호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인철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액에서 비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 같습니다. 인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그 자식이었어. 인철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연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인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발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건 일단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때 태호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인철이 태호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태호야, 확실한 증거 나왔다. 체포해. 지금이. 태호가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목표물 확인됐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 있어요. 민상호는 로비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지만 인철이 보기에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다른 형사들과 함께 민상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상호가 경찰관들을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죠? 태호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상호 씨, 아내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상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혈액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이미 확인됐어요. 증거 확보 끝났습니다. 민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항변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말이 안 돼요. 제가 왜 아내를 죽이려고 해요. 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3억 원의 생명보험금 때문이겠죠. 첫 번째 아내도 같은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당신 이름으로 된 보험금 3억 모두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민상호가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으면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인철이 민상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콩밥 먹을 준비나 해라. 태호가 민상호를 끌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인철은 하연이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해독제 치료를 받은 하연의 안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아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괜찮아요? 인철이 시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아야. 모두 시아 덕분이야. 시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인철은 드디어 딸과 소녀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민상호가 체포된 지 사흘 후 태호는 수사본부에서 밤늦게까지 민상호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상호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민상호가 사용한 독성 물질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던 중 어디선가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소 식물성 독성 물질과의 호남. 태호가 중얼거리 컴퓨터로 과거 사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물질 비소 연쇄 범죄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10년 전 미제 사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설마. 태호는 급히 보관실로 향해서 10년 전 연쇄 독살 사건 파일을 찾아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파일 박스를 열자 당시 인철이 직접 작성한 수사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태호가 파일을 펼쳐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리가 없어. 10년 전 3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비슷한 독성 물질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비소와 식물성 독소의 혼합물 민상호의 수법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태호가 즉시 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무슨 일이야? 태호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네. 선배님 당장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민상호 사건과 관련해서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태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선배님이 담당하셨던 연쇄 독살 미제 사건이요. 민상호 수법과 똑같습니다. 인철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인가? 네, 독성 물질 종류부터 투여 방식까지 완전히 동일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갈게. 1시간 후 인철이 수사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책상 위에 두 사건의 자료를 나란히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선배님, 이게 10년 전 첫 번째 피해자 부검 결과입니다. 인철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N기 디기탈리스 추출물, 맞네. 민상호가 사용한 것과 동일해. 태호가 다음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인철이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상호가 10년 전 연수의 독살범이라는 얘기인가? 태호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철은 10년 전 그 사건을 떠올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당시 3명의 젊은 여성들이 죽었고 4번째 피해자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해서 인철에게는 평생의 한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호야, 민상호의 10년 전 행적을 당장 조사해야. 이미 시작했습니다. 민상호가 10년 전에 어디서 몰랐는지 모든 기록을 뒤지고 있어요. 태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된 건 민상호가 10년 전 사건이 일어난 지역 근처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얼마나 가까워? 직선거리로 4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시 민상호는 화학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인철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화학연구소, 그럼 독성 물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연구소에서 실제로 비소와 식물성 독소를 다뤘다는 거예요. 태호가 인쇄한 자료를 인철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시 연구소의 화학물질 보관 목록입니다. 10년 전 사건에 사용된 독성 물질들이 모두 있어요. 인철이 자료를 보더니 주목을 꽉 주었습니다. 이 자식이 10년 전부터 이런 짓을 했던. 더 조사해보니 10년 전 3명의 피해자들이 모두 민상호가 근무했던 연구소 주변에서 활동했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태호가 지도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연구소에서 500m 떨어진 카페에서 일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근처 헬스클럽 회원이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연구소 맞은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인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상호가 그들을 미리 물색해서 접근한 거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네 번째 피해자 이진아 씨 사건 이후로 연쇄 독살을 중단됐잖아요. 그런데 왜 민상호는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걸까요? 인철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마 10년 전에 뭔가 위험을 감지해서 숨어 있었던 모양이야.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다시 시작한 거지. 그렇다면 이 진아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10년 전 유일한 생존자니까 민상호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일 당장 진아 씨를 찾아가자. 드디어 10년 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진아 씨 연락처를 알아봤어요.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세요. 태호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어. 하지만 10년 전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상담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해요. 그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네. 진아 씨가 놀라지 않도록 인철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태호야, 민상호와 진아 씨의 대질신문 준비를 해줘. 진아 씨가 민상호를 확인해주면 10년 전 사건이 완전히 해결. 다음 날 인철과 태호는 이진아가 근무하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유일한 생존자인 진아는 현재 35세로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입구에서 임철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진아 씨가 놀라지 않게 조심해서 접근하자. 10년 전 일로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했잖아. 리 선배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접수 직원에게 이 진아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잠시 후 진아가 나타났습니다. 진아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는 10년간의 불안과 공포가 어린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태호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진아 씨, 저는 서울경찰청 김태호 팀장입니다. 10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진아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 그 일 말씀이신가요? 인철이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아 씨, 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강인철입니다. 진아가 인철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겠습니다. 아, 강 형사님,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진아 씨를 찾아온 이유는 좋은 소식 때문이에요. 진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사건의 진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진아 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드디어 그 사람을 잡았다고요? 네, 하지만 진아 씨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진아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인철이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진아가 눈물을 닦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때 죽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민상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진아가 사진을 보자마자 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비슷해요. 확실하신가요? 얼굴이 10년 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이 눈 맞는 것 같아요. 이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아가 사진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태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진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죠. 그리고 제가 10년간 느꼈던 이 공포를 끝내고 싶어요. 인철이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진아 씨 덕분에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나요? 태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증도 충분하고 자백도 받았어요. 이제 진아 씨의 증언만 있으면 완벽해집니다. 진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철이 진아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대줄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사무소를 나서는 길에 태호가 인철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민상우가 10년 전 연쇄 독살범이 맞아요. 그래, 드디어 오랜 수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일주일 후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민상우와 이진아의 대줄 신문이 인철과 태호는 단방향 거울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아는 조사실 한쪽에 앉아 있었고 수갑을 찬 민상우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진아는 민상우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주임 검사가 대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진아 씨 전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1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민상우가 진아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을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박성우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민상우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저는 박성우가 아니라 민상우입니다. 검사가 민상우를 제재했습니다. 피의자는 질문 받을 때만 답변하십시오. 진아가 민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그때 그 목소리예요. 민상우가 피우듯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한둘인가요? 검사가 진아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나요? 왼손잡이였어요. 민상우가 자신도 모르게 왼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진아가 말했습니다. 저 손동작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왼손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민상우가 급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연의 일찍뿐입니다. 검사가 민상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상우 씨 10년 전 이진아 씨와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검사가 민상우에게 질문했습니다. 민상우 씨 10년 전 연쇄 독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민상우가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죠. 당시 큰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세부 상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소와 디기탈리스를 혼합해서 사용했고 피해자들은 모두 20, 30대 여성이었고 데이팅 앱으로 접근했죠. 태호가 인철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요. 검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나요? 민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미로 독성 물질의 정확한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민상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인철이 단방향 거울 뒤에서 주목을 쥐었습니다. 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70%, 80% 정도는 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뭔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검사가 대질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대질 신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조사 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민상우가 나가면서 진아를 한 번 더 빨리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서 진아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질 신문이 끝난 후 인철과 태호가 진아를 만났습니다. 진아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인철이 진아를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아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민상우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철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물증을 더 찾아봐야겠어요. 대질 신문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자 태호는 민상우와 하연이 함께 살던 집에 대한 전면적인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하연과 시아는 병원 치료 후 인철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팀과 함께 수색영장을 들고 집에 도착한 태호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찾아라. 특히 민상우가 혼자 사용하던 서재와 개인 공간을 집중적으로 뒤져 인철이 태호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민상우가 주로 어느 방을 썼는지 하연이한테 물어봤는데 2층 서재를 개인 작업실로 사용했다고 해. 그럼 거기부터 시작하죠. 2층 서재에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장과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상우가 사용하던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 이 컴퓨터에서 10년 전 자료를 복구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인철은 서재 한쪽에 있는 철제 파일 캐비넷을 열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최근 서류들이었지만 메일의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태호야, 여기 뭔가 있어.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금고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네요. 전문가를 불러야겠어요. 30분 후 전문가가 도착해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가 수첩을 펼쳐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수첩에는 10년 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25세 카페 치곤 클래식 음악 조합 초콜릿 알레르기 인철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박미라 28세 헬스클럽 회원 요가 강사, 매운 음식, 못 먹음, 채영이 30세 병원 간호사, 독서 조합, 커피 중독.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진아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이진아 25세 취업준비생, 영화 감상 취미 몸이 약함. 태호가 수첩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태호가 서재 책장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완벽한 물증이 나왔어요. 민상우가 10년 전 연쇄 독사 범이 확실해요. 하지만 인철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아 씨 반응이 이상했잖아. 분명히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뭔가 다르다고도 했고 아마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 태호가 모든 증거품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요. 민상우는 확실히 10년 전 연쇄 독사범입니다. 일주일 후 국가수에서 모든 증거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호는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고 흥분된 마음으로 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국가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물론이야. 좋은 소식이겠지. 직접 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태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인철이 급히 수사본부로 향했습니다. 수사본부에 도착한 인철이 태호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태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태호가 두꺼운 보고서를 인철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다르다는 거요? 민상우의 DNA와 지문이 10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미확인 증거들과 일치하지 않아요. 인철이 보고서를 급히 펼쳐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민상우가 범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태호가 다른 자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민상우의 10년 전 해외 출장 기록을 확인했는데 해외 출장 내 민상우가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독일에 출장을 갔었어요. 인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건 때는 한국에 없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여기 출입국 기록이 있어요. 태호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받은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상우가 2014년 10월 23일 출국해서 11월 12일 입국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인철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민상우는 10년 전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태호가 민상우의 조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수사관이 급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민상우가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해요. 인철과 태호가 급히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갑을 잔 민상우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민상우에게 물었습니다.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민상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제가 그 범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거야? 민상우가 어깨를 의식하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았거든요. 미제 사건 자료들이 온라인에 다 있어요. 왜 그런 자료를 찾아봤지?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어요. 독살 사건이 흥미로워서 태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법을 따라한 거야? 민상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라했다기보다는 참고했죠. 첫 번째 아내 미용이 죽일 때 말이에요. 민상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자료를 보니까 완전 범죄가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연구실에서 일하니까 독성 물질도 구하기 쉬웠고 수법도 자세히 나와 있었고 인철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하연이한테도 같은 방법을 쓴 거야? 민상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효과적이니까. 아무튼 저는 그냥 모방한 거예요. 10년 전 그 사건의 진범은 제가 아니라고요. 태호가 민상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10년 전 사건의 진범은 누구야? 혹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민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인터넷 자료만 보고 따라한 거예요. 인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10년 전 진범은 아직도 잡히지 않은 거네. 조사실을 나온 인철과 태호는 복도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 보였으니까. 인철이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서울의 한 원룸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현역이었던 강인철이 후배 형사 김태호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피해자인 이수진이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인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미 사망한 것 같습니다. 이수진의 룸메이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새로 만난 남자친구와 데이트했다고 기분 좋게 나갔는데 인철이 이수진의 상태를 관찰하니 얼굴은 평온했지만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을 는 차칡고기가 남은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혈액에서 디기탈리스라는 식물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타살 증거도 없고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2달 후인 8월 28세 요가 강사 박미라가 같은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 역시 온라인에서 만난 이준호라는 가명의 남자와 데이트를 한 후였습니다. 같은 독성 물질이 검출되자 인철은 연쇄 범죄임을 확신했습니다. 인철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 연쇄 독살 범인. 하지만 용의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번 다른 가짜 신분을 쓰고 있어요. 범인은 첫 번째 사건에서
김태민 두 번째에서 이준호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선불폰만 사용해서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10월 세 번째 피해자 최영희가 발견되었습니다. 30세 간호사였던 그녀는 정민수와 데이트 후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인철이 수사회의에서 범인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고 태호가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업체들과 협력해서 의심스러운 계정들을 추적하고 있는데 범인이 매번 계정을 완전히 착지해버려요. 해외 앱이라 자료 협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범인은 각 피해자들과 2, 3주간 온라인으로 관계를 쌓았습니다. 신중하게 신뢰를 쌓은 후 직접 만나서 특별한 차나 음료를 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에 돌아간 후 몇 시간 내에 독이 작용해서 사망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더욱 교묘한 점은 CCTV 사각지 대만을 이용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2월 초 네 번째 표적인 이진화의 만남에서 범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진아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범인이 준 차를 거의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아가 미량의 독을 섭취해서 병원에 이송되면서 독살 시도가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증언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인철은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화학연구소, 대학 실험실, 야국 등 디지털리스에 접근 가능한 모든 곳을 수사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업체들과도 협력해서 의심스러운 계정들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진아 사건 이후 연소 독살은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진아 사건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연소 독살 사건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완전히 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보였고 새로운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철은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사건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 다 상하겠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 분명히 놓친 단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자료를 뒤져도 새로운 발견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본부장이 인철을 불렀습니다. 강 형사, 연소 독살 사건은 이제 정리해야겠어. 인철이 벌떡 일어서며 반발했습니다. 부장님,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간 아무런 진전이 더 이상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결정된 일이야.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밀려 있어. 인철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럼 범인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수 있어요. 강 형사, 당연히 나도 범인을 잡고 싶고 그 우려도 이해가 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있잖아. 지금은 구체적인 용의자도 결정적 증거도 없어. 지금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그 사건의 피해자들도 억울하지 않겠어? 결국 연쇄 독사의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인철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철은 모든 사건 파일을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집서재에 별도의 파일함을 만들어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당신 건강만 해치고 있어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3명이나 죽었는다. 하지만 당신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철이 파일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잡고만 다 이 새끼. 경제범죄 수사대로 발령받은 후에도 인철은 틈틈이 연쇄 독사의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10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면 피해자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이수진, 박미라, 최영희,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진아까지 때로는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범인을 쫓아가지만 항상 놓치는 꿈,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꿈, 가끔 진아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진아 씨 별일 없으시죠? 네, 형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수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형사님도 이제 그 일 잊으세요. 하지만 인철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에서 가장 큰 한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집 서재에서 가끔 그 파일들을 꺼내서 다시 보곤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인철은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범인과 마주칠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10년 후 손녀 시아의 그림일기를 통해 정말로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민상우라는 모방범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진짜 범인의 정체를 꼭 밝힐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민상우가 모방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인철은 태호와 함께 진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전문심리 상담사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인철이 민상우가 진범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준 뒤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진아 씨, 혹시 체면요법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체면요법이요? 심리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기억을 더 선명하게 되살리기 위한 치료법이에요. 트라우마로 인해 옥갑된 기억들을 안전하게 끌어낼 수 있어요. 진아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정말 기억이 돌아올까요? 인철이 진아를 설득했습니다. 네, 체면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 내 속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아 씨만이 10년 전 진범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진아가 용기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심리 상담사에서 체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아를 체면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진아가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2010 박성호라는 남자와 처음 만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진아가 체면 상태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해보세요. 키가 크고 약 18cm 정도예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정수리 부분이 약간 벗겨져 있어요. 인철이 상담사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부탁했습니다. 옷차림은 어땠나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요. 구두도 반짝반짝 광이 나고 얼굴 특징을 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진아가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눈이 아주 차가워요.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아요. 코는 높고 턱이 각져 있어요.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계속 유도했습니다. 그 사람의 향수 냄새를 맡아보세요. 라벤더 향이 나는데 그 밑에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어요. 약품 냄새 같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어떤 목소리인가?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예요. 말을 천천히 하고 발음이 정확해요. 인철이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진아가 최면 상태에서 더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분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독일에서 연구한 화합물은 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에서 연구했다고 했나요? 네, 독일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했다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완벽한지 계속 강조했어요. 상담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완벽하다고 했나요? 나는 완벽주의자다. 실패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마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일반인들은 내 수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상담사가 마지막 만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진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특별한 차를 준비했다고 독일에서 가져온 약초로 끓인 차라고 해요. 그 차를 마셨나요? 처음에 나 마셨어요.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순간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죽이고 싶다는 것처럼 진아가 최면 상태에서도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살짝만 입에 대고 많이 마시지는 않았어요. 상담사가 진아를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세요. 최면이 풀린 후 진아가 눈을 떴습니다. 어떠세요? 기억이 더 선명해졌나요? 진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사람의 얼굴이 정말 선명하게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기억이 오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임철이 급히 물었습니다. 민상우와 비교해서 어떤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민상우보다 훨씬 키도 크고 나이도 더 많아 보였어요. 태호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몇 살 정도로 보였나요? 40대 후반 정도, 그리고 정말 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진아가 추가로 기억해낸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얘기를 자주 했어요. 독일 대학, 독일 연구소 마치 거기서 오래 살았던 것처럼 심리 상담사가 진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게 해주셨어요. 이 정보들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진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인철이 진아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반드시 잡을 거예요. 진아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태호가 무전기로 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본부에 보고합니다. 10년 전 진범의 새로운 프로필이 확정됐습니다. 진아와의 면담 후 태호는 새로운 단서들을 바탕으로 정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화학 박사, 독일산 특수 향수, 그리고 특정 지은 외모 단서에 집중했습니다. 태호가 수사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 화학 관련 박사학의 소지자들을 모두 조사해 특히 독성물질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당시 삭제된 온라인 계정들을 다시 분석해 봤는데 새로운 IP 추적 결과가 나왔어요. 뭔가 네, 모든 가짜 계정들이 서울대학교 화학과 연구실 IP를 거쳐간 흔적이 있어요. 태호가 흥미롭게 반응했습니다. 서울대 화학과 그럼 범인이 그 곳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전문가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2014년 당시 서울대 화학과에서 디기탈리스 연구를 진행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이름은 이슈환이었습니다. 48세 화학 박사, 독성물질 연구 전문가였습니다. 인철이 수사본부에 도착해서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슈환 이 사람이 10년 전 진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 태호가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선배님 더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이슈환이 2015년 1월 진아씨 사건 직후에 갑자기 독일로 출국했어요. 독일로? 네. 그렇게 독일에 쭉 살다가 3개월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철이 갑자기 돌아왔다고 태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에 입국 기록이 있어요. 10년 만에 귀국이에요. 화면에는 입국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인철이 영상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시환이 용의자로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평범하게 귀국할 수 있었겠군. 맞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현재 거주지 추정 위치예요. 태호가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피스텔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임대 계약을 했어요.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철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현재도 그곳에 있나? 어제까지는 확인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른 수사관이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이슈안의 과거 행적을 더 조사했는데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데? 독일에서 이슈안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3년간 4명의 여성이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어요. 인철이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연쇄 독사를 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독일 경찰도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아마 수사망이 좁혀와서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테오가 추가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 시완이 10년 전 사용했던 향수 브랜드를 찾았어요. 화면에 독일의 고급 향수 브랜드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에테르날 라벤더라는 제품인데 일반인은 구매할 수 없고 특별 주문해야 하는 향수예요. 인철이 진아의 증언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가 말한 그 독특한 향수가 바로 이거군. 맞아요. 그리고 이 시완의 독일 거주지 근처에 이 향수 매장이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학 박사학위, 독성 물질 전문 지식 독일 향수, 그리고 해외 도피까지 인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즉시 이슈안 체포 작전을 준비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돼. 테오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도망 다닌 놈이에요. 쉽게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그리고 진아 15호도 더 강화해. 이슈안이 자신이 발각된 걸 알면 진아 씨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이 급히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이슈안 거주지 감시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30분 전에 집을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인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벌써 눈치챈 건 아니겠지. 테오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아니면 이미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철이 소름 돋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진아 씨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테오가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진아 씨 경호팀 즉시 상황 보고하세요. 무전기에서 경호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 씨는 현재 안전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계세요. 인철이 안도와 명활했습니다. 다행이야. 진아 씨가 위험해지기 전에 작전에 돌입하자. 강북구 오피스텔 12층 어둡한 방 안에서 이시완이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상호, 체포 뉴스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시완이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단놈이 나를 흉내내 웃기고 있고 완벽한 예술을 망가뜨려 놓고선 방 안쪽 벽에는 진아의 예사진들과 10년 전 기록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부터 최근 직장 생활까지 마치 스토킹의 결감을 가졌습니다. 너만 미완성이었지. 넌 반드시 정리되어야 해. 이슈안이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깔끔한 옷을 단정히 입고 라벤더 향수를 목과 손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가져온 작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크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이다. 이시완 나와. 이슈안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특공 대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뒤에 요인철과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이슈안 움직이지 마. 이슈안이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인철이 수갑을 들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연쇄 독살 혐의로 체포한다. 이슈안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어? 완벽하게 숨어 있었는데 태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진아 씨 사진들이 벽에 가득하네요. 스토킹까지 하고 있었군요. 이슈안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스토킹이 아니 미완성 작품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지. 인철이 벽의 사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작품이라고 사람을 작품 취급하는 미친놈이군.
이시환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외쳤습니다. 미쳤다고 나는 천재야. 완벽한 예술가라고. 태호가 책상 위에 민상우 관련 신문 스크랩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죠? 민상우 사건 기사들을 모아냈네요. 이시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적흑판 모방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인철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민상우 때문이라고. 10년간 내가 만든 완벽한 예술작품을 그 무능한 놈이 흉내냈어. 내 명성을 더럽힌 거라고. 이시환이 분노에 차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독일에서 10년간 벽 완벽한 기술을 연마했는데 돌아와서 본 건 내 작품을 조잡하게 베낀 삼천. 태호가 다른 증거물들을 수색하며 말했습니다. 독성 물질과 실험 도구들도 있네요. 또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군요. 이시환이 눈의 관기를 뒤며 말했습니다. 범행이 아니라 완성. 내 유일한 실패작인 이제나를 완성하려고 했던 거지. 임철이 이시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실패작이라. 너는 그냥 자존심 센 살인마일 뿐이야. 이시환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천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인지. 체포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년간 도주했던 연쇄살인범이 마침내 잡혔고 민상우에 대한 분노와 진화에 대한 강박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인철은 드디어 10년 전 사건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시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년 만에 해결된 연쇄 독살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인철과 태우는 증인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시환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수진, 박미라, 최영희 등 3명을 독성물질로 살해하고 이진아 씨를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시환은 피고인석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달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판사가 이시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이시환이 일어서서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과학 연구를 위한 실험을 했을 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들과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검출된 물질이 일치합니다. 화면에 과학 수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시환이 제조한 독성화합물과 피해자들의 사인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피고인과 만났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진아가 이시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특별한 차를 권했는데 다행히 많이 마시지 않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시환이 진아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진아의 증언이 끝나자 피해자 가족들이 차례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나요? 박미라의 아버지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미라는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저 악마 같은 놈 때문에 최영희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증언했습니다. 아내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였어요. 남을 도우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시환은 이 모든 증언을 듣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화에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시환이 최후 진술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연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넘거렸습니다. 제가 개발한 독성화 합물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판사가 이시환을 제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겁니까? 이시환이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성? 제가 무엇을 반성해야 합니까? 저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시환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시환은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지식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시환은 판결을 듣고도 무표정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인철이 진아를 만났습니다. 진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진아 씨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이에요. 10년 전 죽은 분들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죠. 법원을 나서는 길에 태호가 인철에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드디어 10년 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됐네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인철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뒤늦게나마 정의를 찾아준 것에 대해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30년 형사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인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수진, 박미라, 최영희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시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한편 민상호의 재판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상호는 첫 번째 아내 살해와 하연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연은 상담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갔고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은 집 서재에 앉아서 두 사건의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민상호 사건과 이시환 사건 모두 해결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을 돌아보며 인철은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에 해결한 이 두 사건이야말로 자신의 형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가족을 지키고 10년 전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한 것, 이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아가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새 그림이기 그렸어요. 그림이기에는 할아버지, 엄마, 시아가 함께 웃고 있는 행복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철이 시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시아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해졌구나. 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주셔서요. 인철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사가 아닌 할아버지로서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나가겠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